정치 한수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과 함께 혼란에 빠진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뭐 한윤 갈등 뭐 이렇게 이제 제목도 윤한 갈등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던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이제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이제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출근길에 기자들과 잠시 일문일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는 이제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 해서 이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뜻을 밝혔죠.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게 어제 일부 보도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이제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은 자신이 직접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지만 이제 진화에 나섰지만 이제 이게 뭐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상황 어떻게 총장님은 보고 계시는지요? 방금 이제 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예.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를 둘러싸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리고 예. 이제 그게 충돌한 셈인데 좀 구조적으로 보면 예정되어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조금 일찍 이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임명된 지 한 달 됐는데 예.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좀 당황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예정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단절 전략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회복 탄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단절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좀 일찍 이게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의 그 백 수수 문제와 함께 일찍 불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번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결국 이제 이른바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이제 그 발단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촉발시키게 된 계기는 김경률 회계사에서 비롯됐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또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에 마포에 가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이것이 이제 기존의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표면적으로는 그건데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사과해야 된다든지 이제 입장을 이제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오늘 이제 공천심사위원장도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버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그거는 오버했다는 것 정도이지 그게 무슨 결정적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역시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당에서 자꾸 사과하고 뭔가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된다.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하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두 분이 하여튼 뭐 납작 엎드려서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 그냥 뭐 입장을 밝혀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과란 얘기를 아주 강력하고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이것은 뭐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대응 지침을 밝혔습니다마는 거기에 응하지 않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당의 그 이상 기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 이제 또 다른 이슈를 중심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기 이제 중반 겨우 뭐 지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과 예.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 당은 어쨌든 그 딜링킹 스트래티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거리두기 또 그 단절하기 넘어서기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예.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타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전혀 다른 당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단절하고 새로운 지지 기반을 구축해 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역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파국적 상황을 피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현재 이 낮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과 또 계속 생존해야 되는 당 사이에 필연적인 이런 충돌이 예.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런 전망 속에서 제가 아까 이제 곧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그 민생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5번째 민생 토론회고 그동안 이제 4차례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는데 대통령실 그 입장은 이제 감기 때문에 불참했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감기 외에도 아마 어제 늦게까지도 이와 관련한 그 갈등 관련한 뭐 대책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영향을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지금 입장일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구조적으로 뭐 그런 이제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저는 윤 대통령의 그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아주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의 사회적 자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두 사람은 뗄 수 없는 사이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함께 일해왔고 또 두 사람이 모두 다 어떤 성공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오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합작과 노력이 결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동훈이라는 분은 윤석열이라는 분의 수하로서 아주 그 기능을 아주 민첩하고 정확하게 수행해낸 이제 그런 사이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뭔가 반기를 드는 엇박자를 만들어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그 상실감이라고 할까 뭐 당황스러움 이로 말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적인 관계 외에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좌절과 당황스러움이 오늘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만든 요인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요, 이 국정 과제에 필요한 행사를 앞두고 30분 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대통령에 가해진 어떤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당정 간의 어떤 그 이제 입장차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 내부에서도 현재 지금 이번에 이제 발단이 됐던 일종의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이제 이견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이나 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입장차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친윤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입장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당 내의 어떤 의견 정리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분들은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대통령을 가까이 보위하려고 했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1차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또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2차로 퇴장할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민망한 얘기지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총선 승리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 비명계 지역의 이제 친명계 출신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일종의 이제 자객 출마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이제 포석이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일정 자체는 오래전에 잡혔는데 최근에 이제 피습 사건 이후에 조금 이제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하고 이제 만나서 거기에서 어떤 공정한 공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한 공천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 놓은 이제 공천 제도를 이제 다시 확인하는 셈인데요. 예. 그 제도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가면 공정성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이제 정량적 지표들이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성적 지표가 참조가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뭐 그런 절차에도 불구하고 친명이 많이 공천되었다. 뭐 또 비명은 또 탈락자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 과정의 공정성과 관계없이 불만이 또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공천이란 것은 이 공정성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개혁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당이 국민들을 향해서 예. 더 나은 서비스, 새로운 면모,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또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개혁성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경쟁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예. 전략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실현하면서 어떻게 개혁성과 전략성을 잘 실현해 나갈지 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지도부가 아마 고민하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정성 그리고 개혁성, 전략성 네. 이 세 가지가 고려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공천이어야지 된다. 네. 그러니까 전략성이 공정성이나 뭐 개혁성 이거보다 더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야말로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는 공천을 해야 되니까요. 셋 다 중요하군요. 네. 근데 그게 상호 또 모순되고 충돌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잘 설명해 나가고 또 신뢰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맡겨진 그 지도력의 시험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 개혁 전략 이것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좀 해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단어가 되겠군요. 네. 지난 주말에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5개의 이제 신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3개의 신당은 이제 깃발을 들었고요. 2개의 신당은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까지 발족을 했고 곧 아마 신당 창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5개 신당들이 어떻게 이제 합해질 것이고 언제쯤 합해질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인데 우선은 이제 설 전에 좀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 좀 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 때 기존 당과 다른 깃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깃발이야말로 두 당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 징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빅텐트를 만들자, 뭐 큰 집을 만들자 하는 것은 세력화를 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세력보다는 깃발이 더 중요합니다. 어허. 제3당의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아주 싱글 이슈 파티라고 그래서 단일한 이슈를 아주 선명하게 들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인상을 주고 또 믿음을 주게 만드는 희망을 만드는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세력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명한 깃발이다. 예. 뭐 그런 점에서 한꺼번에 뭉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은 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세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쪽과 각자 선명한 깃발을 만들어서 그 깃발을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깃발을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깃발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하고 지금 약간 우선순위의 그 판단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그것은 뭐 둘 다 중요하다고 아마 그 분들은 생각하고 있을 터이니까
뭐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세력보단 깃발이고 결국 깃발이 선명해졌을 때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뭉치면 네. 된다 이런 취지. 그래야 예. 그 제3 세력의 리더십도 생겨나고요. 리더십이 생겨나야 선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깃발을 세울 때다. 네. 이런.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많이 모은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모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깃발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 미래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출마 여부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3 세력의 대표는요. 예. 출마해서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최전선에 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큰 정당의 대표 같으면 자기가 욕심을 비웠다, 헌신하고 희생한다, 뭐 이런 징표로 불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제3 세력의 소수 정파란 말이죠. 예. 그건 거대 정당의 대표가 불출마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예. 여기는 보다 책임 있게 헌신의 징표로서 당을 지휘하자면 출마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아마 저는 출마하리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이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상황이 저는 달라진 판단하는 건가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어디에 출마하느냐 그것을 언제 발표냐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출마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지역 뭐 또 예. 어느 선거구 이렇게 서로 권하거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출마해야 된다. 출마해야 되고 출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